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농업정책과 상공업정책을 살펴보았죠. 농지개혁이 중요했는데 그래요. 미군정이 실시한 대로 했으면 완벽했는데 조봉암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죠. 말한 것보다 훨씬 나았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공업정책은 근대화 세력 인사가 그래요. 책임을 맡으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됐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죠. 그래요. 중요한 정책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6.25 전까지 주요 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몇 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다. 1948년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처벌 대상은 한일합병에 협력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 독립운동가를 박해한 자 등이었고,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형, 재산몰수 등이었다. 이 법에 의해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겠죠. 여러 가지 권한을 주면서. 권한으로는 전국적 조사 및 체포 권한이 주어졌고, 그래요. 수사 체포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죠. 특별 검찰부를 통해 친일 혐의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또 기소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이 주어졌죠. 수사 체포도 사법적 권한이죠. 나아가 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형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 사법의 모든 권한이 다 주어졌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즉 수사, 기소, 재판까지 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반민특위에 주어졌다. 초대 위원장은 김상덕이었고 특별재판부장은 김병로였다. 특경대장은 오세훈이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원이 맡았다. 그래 국회의원들이 조사위원들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역할은 처벌 대상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이들은 즉 이들이 마음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 그렇죠. 처벌 대상을 정하니까 아주 막강하죠. 이 법의 문제점은 그래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다 준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심각하죠. 단순히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들을 모조리 다 빠졌다. 또한 그래요. 조선이 왜 식민지로 전락했나요? 당시 그 조선인들이 다 인정했잖아요. 개방 안에서 식민지 됐다고 메이지 유신처럼. 그때 했으면 우리도 식민지가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처벌하겠다며. 1910년에 예를 들어서 한일 합병에 찬성한 애들도 있잖아요. 100만 명 서명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손까지 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법을 함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책임자를 처벌해야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는 대원군, 고종, 민비 일파, 친러 인사들이다.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한일 합병 당시 이자들 때문에 멸망했다고 조선이. 사실인 거죠. 일본은 그 메이지에서 멸망 안 했잖아요. 하지만 위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식민지 조선에서 실력 향상을 위해 힘쓴 이들은 모조리 다 걸려든다.
공직자는 고사하고 기업인 태평양 전쟁 중 정전 자금을 낸 것도 결국 일본에 협조한 것이 되니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모조리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특히 경찰은 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1946년 10월 선거에서, 그러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치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 그 일 중에 아주 일부가 이렇게 뭐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 체포죠. 그래서 그래요. 그거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946년 10월 선거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일정 정도 일본에 협조하여 실력을 양성하는 노선은 한국인들이 가장 지지하는 노선임이 선거를 통해 밝혀졌다. 선거를 해봤잖아요. 그때 어느 정파가 가장 큰 지지를 받았나요? 압도적으로 한민당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다 비슷한 처지니까 그랬던 건데, 그래, 선거를 통해서 다 나온 건데, 그걸 또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에서 한민당이 앞서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력 양성파와 단지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수사, 기소, 재판해서는 안 된다. 안 되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는데 왜 처벌을 해요? 뭐 살인, 강간 이런 범죄도 아니고 일종의 한 노선이죠. 어느 나라에나 있는. 처벌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국가에서나 그런 경우. 그러면 위법은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임시정부 계열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거의 그렇게 보이죠. 1948년 5월 선거에서 이승만을 통해 임시정부 인사들은 실권자가 된다. 실권자가 되었죠. 사실상. 그래요. 임시정부계와 한민당계는 거의 적이나 다름없었다. 쭉 살펴봤죠. 임시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한민당을 적으로 인식하여 한민당의 주요 인사인 송진우와 장덕수가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송진우가 반탁하면서 그래도 미국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니까 죽였잖아요. 그 이유는 설명했잖아요. 미국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임시정부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암살된 거잖아요. 장덕수 암살도 마찬가지죠. 총선하자니까 남북한 총선거에서 단일국가 만들자니까 죽였잖아요. 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임시정부가 인정 못 받으니까. 임시정부 인사들은 한민당이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자신들을 인정하면 임시정부를 그냥 정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무시한다 생각했던 거죠. 1946년 10월 선거에서 임시정부계가 한민당의 대표함으로써 공포와 충격 속에서 임시정부가 공중분해되는 수치도 맛보았다. 그때 노선을 물은 거예요, 사실은. 1946년 10월 선거에서. 그때 임시정부는 3석 없고 45석 중에 한민당은 14석 얻었잖아요. 공산당은 2석 없고 공산주의 계열은. 그래요. 하여간 둘 모두 근대화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 임시정부계와 한민당의 주도권 싸움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었다. 근데 둘 모두 뭔가요? 근대화 세력을 기반으로 하죠. 경쟁관계에 있잖아요. 꼭 이런 과거사를 떠나서 주도 세력이 되고 싶겠죠. 실권도 잡았고.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은. 한민당이 임시정부를 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럼 한민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임시정부 싫어하긴 싫어했겠죠. 하지만 연이은 암살 사건으로 한국 정부 수립 초기에는 한민당 인사 역시 임시정부 인사들을 싫어했으면 분명하다. 그래요. 한민당 수장들을 자꾸 죽이잖아요. 지도자들을. 송진우도 지도자였고 장덕수도 지도자였고 자꾸 죽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처음에 되게 싫어했겠죠.
많지는 않지만 조선공산당 또는 남노당 출신 의원들도 있었다.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 노일환, 이문호는 남노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공산주의 세력은 근대화 세력과 경찰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죠. 공산주의 세력은 근대화 세력의 정파로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한민당을 제거해야 했다. 그렇죠. 공산주의 세력은 근대화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막강한 정파가 사실은 임시정부보다 한민당이었다는 거예요. 정파로서는. 한민당을 제거하라 하겠죠. 그럼 근대화 세력의 그리고 실력 양성파를 죽이려 하겠죠. 또한 공산주의 세력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하지 않고 사법기관으로부터 탄압받는다는 정신적 질환이 원래부터 있었다. 당시 공산주의 세력은 경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경찰도 공중분해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등은 남노당 또는 조선공산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래요. 그럼 특히 남노당 출신 국회의원 노일환은 반민특위에서 기술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남노당 인사들도 출신 인사 국회의원들이 반민특위를 적극 지지하고 참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남노당이 뭔가요? 참석 안 했던 것도 아니죠. 뭐 5.16 선거에 또 참여할 사람들은 또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했던 거죠. 김박수 이런 사람들은 조선공산당 출신이잖아요. 남노당 출신이고. 남노당 출신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남노당 출신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임시정부계 인사들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면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의 이력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김상덕을 보니까 공산주의자였더라. 이런 자를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더라. 그럼 당연히 그 경찰을 치료하겠죠. 근데 당시 경찰은 뭔가요? 한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한 집단 중에 하나죠. 그래 뭐 건국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경찰들도. 김상덕은 이동희가 당수로 있던 고려공산당 출신 인사이며 1922년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표회 대회 요운영과 박근영과 함께 참여한 적이 있다. 보니까 고려공산당 출신이더라 이 사람이. 요운영과 박근영과 가깝게 지냈더라.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공산당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대화 세력 인사들을 치겠죠. 또 누굴 칠까요? 경찰들을 친다는 거예요. 당시 좌파 인사들은 경찰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왜 공산당 출신을 앉혀요? 즉, 김상덕은 명백히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다. 임시정부는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연합해서 설립되었다. 그래 말했잖아요. 임시정부는 근대화 세력 인사가 만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격돌도 있었죠. 이승만 탄핵도 있었고. 임시정부에 속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조건 근대화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규식이나 미동형 탈퇴했지만 이동이나 김상덕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김상덕은 임시정부의 항무부 차장, 문화부장 등을 영입한 인사였다. 즉 김상덕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이면서 동시에 임시정부 인사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합으로 본다는 거죠. 최남선, 이광수와 같은 근대화 세력 대표인사가 체포되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력 양성파의 대표인사들이죠. 윤치호 역시 반민특위 체포 대상에 있었는데 실제로 체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모조리 다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 실력 양성파는. 즉 실력 양성을 주장한 국내파 저명 인사들을 체포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경찰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최연, 오덕술, 최우나, 정홍선 등 수십 명의 경찰 간부들과 수백 명에 이르는 경찰을 수사 내지 체포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최연의 체포 사유는 크게 잘못되었다. 1937년 보천보 전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는데, 보천보 전투는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인 동북 한일 연군이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공격한 사건이었다. 중국군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조선인도 있었죠.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인 김일성이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근데 당시 김일성은 뭐냐는 거예요. 한국이 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분명. 한국 건립을 반대하고. 당시 또 북한의 수장은 누가요? 김일성이잖아요. 왜 이 사람 행적은 보면 김일성을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왜 체포했냐는 거예요. 즉 북한 공산당과 내통하지 않는 이상 체포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 체포한 것이다. 근데 내통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체포할 사유가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인사는 누가 체포하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은 것이다. 특히 또 그렇잖아요. 김일성은 또 당시 그 한국의 적이었는데 그 사람과 이렇게 다투다 해서 체포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건국 시기에는 공산주의 세력은 분명 한국 수립을 반대한 한국의 적이었다. 분명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수백 명의 경찰들을 체포하고 조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들은 온통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공산주의에 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체포된 거 아니에요. 언제 체포되어 파면될지 모르는 시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1949년 6월 6일 새벽 서울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무장경찰 40명이 반민특위 본부를 습격했다. 경찰과 반민특위 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죠. 이들은 특히 조사관과 특별경찰대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특경대장 오세룬을 포함한 35명을 체포 폭행했다. 일부는 전치 1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조사관들이 가택을 수색하고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직기까지 탈취했다.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했고 특별검찰부장 권승열은 권총을 압수당했다. 서울시 경찰국 소속 9,000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들이 모두 걸기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후에 경찰들과 반민특위는 서로 포로 교환을 했다. 반민특위가 체포한 인사들이 있죠. 또 경찰이 체포한 인사들이 있죠. 서로 포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말마다 하나 전쟁이 일어난 거죠. 서로 간의 긴장이 높아질 때 6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경대사는 내가 직접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실상 이승만이 사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으면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후로 승인했죠. 그거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사후 승인 내지 방책이었다. 수습해야 되니까 내가 명령 내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냥 서로 대치를 그만해라 이 말이죠. 만일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체포할 기세였던 것이다.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이승만이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지만 사후 승인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일이 터지면 대통령 위상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정부기관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건은 반민특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단축되고 특위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반민특위는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모군란, 을민사변, 정민회전, 요순반란 모두 체포와 파면의 위기에 처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얘는 다 살펴봤죠. 요순반란도 뭔가요? 혁명우용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혁명우용군 출신과 남로당 출신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죠. 체포해서 파면시키겠죠. 그러니까 반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앞에 사건도 다 마찬가지죠.
구조조정 내지 파면하려고 하니까 다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을미사변도 훈련대 군인들 파면시킬 것 같으니까 훈련대 군인들 300명이 그래요.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문예전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나니까 의병이 돼서 반란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군인들은 구조조정 내지 파면의 위기 속에서 늘 목숨을 건 반란도 불사했다.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한국인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다. 경찰들도 이거 언제 체포돼서 파면될지 모르니까 그래요. 들고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9,000명의 경찰들이 뭘 요구했냐는 거예요.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명분 안 되고 우리 신분 보장해달라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경찰들의 공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1949년 5월 20일.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있었던 거죠. 반격이 시작됐던 거죠. 5월 20일부터.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면서 이제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특위 인사들을 체포해버린 거죠. 그래요. 그 경찰들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경찰들을 적으로 삼고, 그래요. 공중분해시키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가만히 안 있죠. 특위 공격 전에 공산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먼저 공격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1949년 5월 20일부터 남노당 출신인 전우겸이 자수하여 공산주의 계열인 국회의원들이 북한 공산당의 지시로 활동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공산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다.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공격이죠. 자기들은 이 공산주의 세력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했을 것이다. 적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하여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던 김학수를 비롯하여 공산주의 인사들이었던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체포되었다. 국회 부의장까지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 반격이 시작되었던 거죠. 5월 20일부터 5월달부터 반격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 6월달에는 반민특위를 습격해버리는 거죠. 1950년 3월 14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체포되었던 13명 중 12명의 국회의원들은 6.25 전쟁 도중 모두 월북했으니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면 된다. 전쟁 중 13명의 국회의원들은 북한군에 의해 석방되었다. 자세한 내막을 봐야 된다.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 소용기는 월북하지 않았는데 이는 곧 12명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월북했음을 가리킨다. 그런데 월북하지 않은 소용기는 그냥 그 뒤로 체포되지 않았어요. 근데 12명은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월북했잖아요. 남노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고 연계돼 있고 사실 뿌락치였다는 거예요. 소용기는 이제 월북하지 않았으니까 전향한 것으로 보고 체포 안 한 모양이죠. 그냥 무죄로 석방시켜 준 거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실력 양성을 지지하며 개인적인 삶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래요. 좀 이게 지역마다 좀 생각과 정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국인들은 실력 양성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선이 가장 바른 노선이라고 생각했다. 그 결과는 1946년 10월 선거에서 한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안 가르치죠.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따라서 단순히 공직에 근무했다는 이유나 일본 정부에 협조하며 실력을 기르거나 한국인의 권리를 신장시키자고 말했다고 하여 체포하거나 처벌하려 한 행위는 크게 잘못된 행위이며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런 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선거 결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나 있는 노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문제 삼냐는 거예요. 현시대 한국인들은 임시정부 노선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시대 한국인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죠. 당시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노선은 국내의 실력 양성파 노선이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선에 대한 지지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노선에 따르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며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크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공직 나가면 안 된다, 그 노선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즉 경찰과 같은 공직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즉 반민특위는 그러한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활동이었다. 국민들이 분명히 그게 맞다라고 선포했는데 선거를 통해서 뭐 하는 짓이었냐는 거예요.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국인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한국인들, 거주하거나 독립한 운동한 거주한 이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겠죠. 혹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식민지 조선에 살던 한국인들의 입장과 생각, 그리고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일을 벌인 것이다. 그래요. 이 선거 결과를 잘못 이해했을 수 있죠. 이해했는데 죽여야 된다 생각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실제로 적이라 생각해서. 사실상 조선과 같은 식민지에서 본국에 협조하며 실력을 양성하자고 하여 처벌하려 했거나 처벌한 곳은 한국 외에는 없었다.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존경받는 경우는 흔했다. 그럼 다른 나라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인도, 영국과 협력하며 교육 행정 참여, 일부는 기사 자격 수여, 처벌은 없었어. 라자, 고팔라자, 타고르, 나루, 이런 사람들은 다 영국에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실력 양성하자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조선의 실력 양성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처벌했냐? 처벌 안 했다는 거예요. 존경받냐? 존경받죠. 알제리는 어땠냐? 프랑스식 교육과 관료제에 참여, 독립 후 정치적 비판 대상이 되었지만 식민지식인 처벌받 없음. 처벌 같은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 교육자, 뭐 현재 엘리트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처벌이 있었냐는 거예요. 존경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알제리에서도. 하나의 독립운동 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베트남, 뭐 응우엔 반빈, 뭐 부익, 홍찌우 등 프랑스와 협력하며 개혁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 갈등도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필리핀, 마누엘 케소, 뭐 세르히오, 뭐 여러 명 있죠. 미국과 협력하며 자치 확대 주장. 미국에 협조하자. 우리 실력을 기르자. 똑같잖아요. 미국식 교육과 정치제도 수용, 처벌은 없어. 처벌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집트. 영국과 협력하며 개혁 추진, 독립운동과 병행했지만 협력적 인물은 처벌되지 않음. 이런 뭐 타이, 뭐 사이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본국과 협조하면서 실력 양성하자. 독립운동의 한 노선으로 인정받고 대부분 다 존경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한국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만큼 한국의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벌한 나라 그런 데 없다는 거예요. 조선과 비슷한 식민지 국가에서. 존경하는 사례는 있어도.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다. 그 뭐 세계적인 사례를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이런 사람들 한국에서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 범죄인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광수건, 뭐 최남선이건, 뭐 박용료건, 윤치호건. 또 윤치호와 박용료는 되게 존경받았죠. 갑신정변, 급진개화파 인사로. 실제로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독립운동가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